네, 안녕하세요. 교과서 272페이지 문제 풀어볼 건데요. 강의 듣기 전에 먼저 문제 풀고 꼭 듣도록 하세요.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생태계의 각 구성 요소에 해당하는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시오라고 했는데, 이제 문제에 제시된 게 생산자, 소비자, 그리고 분해자, 비생물적 요인인데, 우리는 이 차이를 모두 알고 있죠. 생산자는 스스로 어떤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아이들이고요. 우리가 광합성을 하는 애들을 이렇게 배웠었죠. 그래서 보시면 식물성 플랑크톤이랑 그다음에 벼 이런 애들 생산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소비자 같은 경우는 스스로 에너지를 내지 못하고 다른 어떤 생명체를 먹어서 영양 섭취를 하는 애들인데요. 보시면 토끼, 그리고 여우, 그리고 사슴 같은 애들을 우리가 소비자라고 할 수 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분해자 같은 경우는 어쨌든 영양분을 분해함으로써 얻는 것인데 우리가 세균이나 어떤 균류 이런 애들을 분해자라고 배웠었죠. 그래서 지금 문제에 나와 있는 세균 그리고 곰팡이를 분해자로 하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비생물적 요인은 이제 남아있는 빛 그리고 온도 토양 이런 것들을 비생물적 요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 같은 경우는 정의를 잘 기억하고 계시고 예시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번 보시면 생물이 환경에 적응한 사례를 옳게 설명한 것이라고 얘기가 나왔는데요. 우리가 이것저것 많이 배웠는데 한번 보시면요. 기억, 해조류의 분포가 바다의 깊이에 따라 다른 것은 이거 분명히 적응은 맞는데 그 설명이 틀렸죠. 온도에 적응한 결과가 아니라 우리는 분명히 뭐라고 배웠냐면 깊이에 따라 도달하는 빛의 파장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그림 교과서에도 나와 있는 그림인데 바다의 표면과 그 다음에 중간과 심해는 분명히 빛이 도달하긴 하지만 도달하는 빛의 파장이 달랐어요. 여기 심해에 도달하는 애들은 짧은 파장, 그리고 표면에 도달하는 애들은 긴 파장, 여기는 중간 파장이다. 그래서 각각 표면에 있는 애들은 긴 파장을 이용해서 광합성을 하고 중간에 있는 애들은 중간 파장, 심해에 있는 애들은 짧은 파장을 이용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해조류의 종류가 달랐다라는 거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2번 도마뱀의 표면이 비늘로 덮여 있는 것은 몸속의 수분을 보존하기 위해서이다. 맞죠? 이거 또 다른 예가 뭐 있어요? 곤충. 곤충의 이제 표면 피튼질로 덮여져 있고 이런 것들도 같은 역할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툰드라. 툰드라 우리 굉장히 추운 지방인데 거기에 털복숭이 풀은 빛이 적은 환경에서 적응해서 잎이나 꽃에 털이 많이 나 있다. 털복숭이 풀은 잎이나 꽃에 털이 많이 나 있는 건 맞는데 빛이 적은 환경에 저장한 게 아니고 굉장히 추운 지방이기 때문에 온도 유지를 위해서 이제 털복숭이 풀에는 털이 나 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리고 프린트나 이렇게 여러 가지 예시가 나와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보시고요. 이렇게 사례와 그 이유에 대해서 잘 구분 지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3번. 그림은 어떤 해양 생태계의 먹이 구물을 나타낸 것인데 가장 많은 영양 단계로 이루어진 그냥 이건 복잡한 그러니까 뭐 생산자부터 최종 소비자까지 뭐 1차, 2차, 3차, 4차 가장 많은 단계로 이루어진 먹이 사슬을 찾아서 생태 피라미드로 나타내라고 했는데 우선 생태 피라미드부터 얘기를 해보면 언제나 피라미드는 생산자가 가장 많은 그리고 위로 올라갈수록 최종 소비자가 될수록 적어지는 이런 형태를 띠고 있죠. 그래서 굳이 만들진 않을 거고 천천히 찾아가 보시면 되는데 언제나 식물성 플랑크톤 같은 경우는 처음 얘는 생산자가 되고요. 그 다음에 뭐 크릴로 올라갈 수도 있고 동물 크릴로 플랑크톤으로 올라갈 수도 있지만 가장 복잡하게 가라 그랬으니까 한번 따라가 볼게요. 동물성 플랑크톤으로 갔다가 다시 크릴로 오고 이제 크릴이 청으로 갔다가
청어가 오징어로 가고, 이거는 그냥 혼자 해보셔도 돼요. 굳이. 그 다음에 오징어가 펭귄한테 먹히고, 이제 바로 고래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바다표범한테 먹힌 다음에 마지막 최종 생산자 고래한테로 간다. 이게 가장 복잡한 그물의 형태고요. 그냥 한번 찾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4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그림은 안정된 생태계에서 2차 소비자가 일시적으로 감소하였을 때 생태계 피라미드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후 피라미드는 어떻게 변하는지 이야기해보래요. 천천히 한번 해보면 되겠죠? 2차 소비자가 감소했대. 그러면 나를 먹는 애가 감소한 거니까 1차 소비자가 증가할 거고, 그럼 1차 소비자가는 중간에 껴있는 애니까 한번 두 가지 측면으로 생각해 볼게요. 그럼 1차 소비자한테 먹히는 생산자는 감소할 거고, 그 다음에 1차 소비자를 먹는 2차 소비자는 증가할 거고. 결론적으로 다시 생산자가 감소하면 생산자를 먹는 1차 소비자, 1차 소비자 감소. 그리고 2차 소비자가 증가하면 또 같은 현상으로 2차 소비자한테 먹히는 1차 소비자 감소. 같은 현상이네요, 요거는. 굳이 따로 안 써도 될 뻔했다. 그런 다음에 1차 소비자가 감소하면 이제 다시 1차 소비자를 먹는 2차 소비자 또한 감소가 될 거고, 그 다음에 1차 소비자한테 먹히는 생산자도 감소할 거고. 이렇게 된다라는 거. 그래서 얘네들은 다시 안정된 피라미드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생태계 인류와 관계에 대해서는 그냥 우리는 한번 보시면요. 생물의 다양성이 보존돼야지 생태계가 보존이 될 거고, 그래야 인류 생존에 적합한 환경이 된다. 뭐 이런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6번. 문제를 보면 산업혁명 이후에, 우리는 산업혁명 이후에 너무 많이 발전을 하면서 화석연료도 많이 쓰게 되고 환경도 파괴되면서 이제 급격한 기후변화를 겪게 되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거의 이 그래프는 교과서에도 나오는 거기 때문에 거의 근래에 들어서 온도가 굉장히 많이 상승하고 있죠. 그래서 최근 들어 기온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고요. 기온 변화는 인간의 활동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기온 변화는 생물 다양성에 당연히 부정적인 영향을 주겠죠. 그래서 문제를 보시면 산업혁명 이후다. 그러니까 인간들이 뭔가 다양한 활동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급격하게 변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옆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이제 7번, 엘니뇨 현상이 발생하였을 때 대기와 해양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발생 과정을 설명하시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제 엘니뇨가 어디서 발생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엘니뇨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제 북반구 적도 부근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그럼 북반구 적도 부근은 우리가 이제 서동이 있으면 이쪽으로 이렇게 무역풍이 불기 때문에 무역풍으로 인해서 따뜻한 이제 해수가, 표층 해수가 이동을 하는데요.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면 적도 부근이고 이제 무역풍과 관련돼 있다. 무역풍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잠시만요. 이제 따뜻한 표층 해수가 이동하게 되면 여기는 이제 색깔이 조금 해수의 온도가 높은 상황이 되고, 그럼 해수의 온도가 높으니까 여기는 수증기를 다량 머금은 어떤 구름들이 생길 거고, 그래서 여기서는 비가 많이 내렸는데요. 그래서 강수량이 많았어요. 그럼 상대적으로 지금 따뜻한 표층 해수가 서쪽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이제
해수의 양을 맞추기 위해서 심층 해수가 이제 동쪽으로 이동을 할 거고, 이제 심층 해수의 특징은 많은 영양 성분이 있겠죠? 많은 영양 성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도쪽 부분 바다는 굉장히 좋은 어장이었어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차가운 해수가 많기 때문에 조금은 건조한 상황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엘니뇨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 그냥 기본적인 현상인데, 지금 엘니뇨 같은 경우는 왜 발생을 하냐면 이제 무역풍 자체가 이제 대기대순환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 대기대순환이 약해지고, 그러면 결국 무역풍이 약해지고, 원래는 이렇게 이동해야 될 해류의 이동이 잘 일어나지 않아서 오히려 반대쪽으로 이제 해수가 이동하게 된다라는 거.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이제 심층 해수는 이쪽으로 가겠죠? 그럼 여기는 원래 따뜻해야 되는데 온도가 낮아지고, 원래는 강수가 일어나야 되는 부분인데 굉장히 건조해져서 산불 같은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이쪽 동쪽 부분에는 이제 비구름이 생기면서 굉장히 많은 강수량을 동반하게 된다라는 거. 그럼 이제 동쪽 부분 같은 경우는 원래 여기는 좋은 어장이었어요. 표층해수는 이제 영양 성분이 많기 때문에 좋은 어장이었는데, 표층해수가 이쪽으로 안 오고 심층해수가 죄송합니다. 심층해수가 원래 동쪽에 있었기 때문에 좋은 어장이었는데, 심층해수가 이제 서쪽으로 이동하게 되면서 좋은 어장 형성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문제에 나온 단어들을 이용해서 엘니뇨 발생 과정을 설명하면, 이제 대기 대순환 변화로 무역풍이 약해지고 동태평양 부근에 이제 표층 수온이 높아진다라는 거. 표층 수온이 높아진다. 이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럼 동태평양 부근에 이제 표층 수온이 높아지니까 어장이 망가지고, 이제 서태평양은 원래는 따뜻해야 되는데 이제 가뭄이 생기기 시작하겠죠? 건조하고 산불도 생기고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라는 거. 왜 일어나는지 한번 다시 보세요. 무역풍이 약해지는 게 문제입니다. 무역풍이 약해지면 이제 해수의 이동 방향이 바뀌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다라는 거 봐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아니네요. 8번 사막화에 대한 현상인데 한번 볼까요? 사막화 지역이 확정되면 당연히 황사가 심해질 거고, 오존층 파괴는 이제 사막화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고요. 이제 사막화는 자연적인 현상도 있는데 이렇게 과잉 방목이랑 무분별한 벌목 등으로 확장이 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 그리고 마지막 리을 같은 경우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제 사막화는 우리가 교과서 어디 보시냐면 교과서 259페이지에 가장 그림 21번 그림에 이제 사막화가 하강 기류가 발생하는 부근에 이제 강수량이 적고 증발량이 많아서 사막화가 발생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에 보시면 상승기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도 틀렸다라는 거. 그럼 잠깐만 상승기류랑 하강기류를 설명을 해볼 텐데,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하강기류 같은 경우는 이제 지표면으로 내려오면서 이제 공기의 온도가 높아진다라는 거. 그럼 이제 공기 같은 경우는 일부 수분을 머금고 있는데 이제 온도가 높아지니까 이제 건조해진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반대로 상승기류 같은 경우는 이제 지표에서 이제 차가운 쪽으로 올라가게 되기 때문에 이제 그 안에 머금고 있던 이제 수분들이 이제 온도가 낮아지면서 이슬점에 도달하고
이런 이슬점에 도달해서 이제 구름을 형성해서 강수, 비를 내린다라는 거. 그래서 이 정도만 간단히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강기류가 발달하는 지역에서 사막화 현상이 일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제 9번 문제 보시면 여러 가지 에너지 전환을 나타냈는데 우리 충분히 알고 있죠. 빛 에너지는 광합성을 통해서 이제 화학 에너지로 바뀌고 이제 나 보시면 열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바뀌는 것은 이제 열을 전기로 바꾸는 것은 화력 발전, 태워서 전기를 얻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지열 발전, 땅의 온도, 이제 심층적인 온도를 이용해서 열 에너지를 이동해서 전기 에너지를 얻는 거니까 이 두 가지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0번. 이거는 이제 열 효율 관련된 건데요. 열 효율은 이제 공급된 열에서 이제 실제로 일한 값에다 곱하기 100을 해주는 건데요. 그래서 기억하셔야 될 게 언제나 에너지는 보존되기 때문에 공급된 열이나 이제 1 더하기 이제 우리가 1 더하기 다른 빠져나간 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에너지를 열을 공급하는 이유는 실제로 일을 시키고 싶어서 공급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효율을 이제 뭐 주변으로 빠져나가서 뭐 마찰이나 어떤 온도나 이런 것들로 빠져나간 것 말고 그냥 실제로 일을 한 것 기준으로 보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열 효율이 높을수록 이제 좋은 열기관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이제 문제를 보면 50에 1을 했고 1의 양이 50이고 저열원 쪽으로 빠져나간 거 이제 빠져나간 게 200kJ이네요. 그럼 애초에 공급된 거는 에너지 보존에 의해서 250kJ이 보존됐다라는 거. 들어왔다라는 거, 공급됐다라는 거. 그럼 이제 열 효율은 250kJ분의 실제로 1에 사용된 거는 50kJ이고 곱하기 100을 해주시면 20%의 열 효율을 갖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다시 정리를 하면 지금 제가 250의 열을 공급을 받았더라도 실제로 일은 50밖에 안 하고 나머지 200은 어딘가로 빠져나갔어요. 이제 빠져나가는 거는 뭐 주위로 흩어져 버리는 거니까 우리한테 필요한 건 아니었죠. 그래서 실제 열 효율은 250분의 50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고생하셨습니다.